유교의 어느 경전에, 어느 구조를 봐도, 사람이, 뭐, 지금 뭐 잘못해가지고 노비를 삼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의 자식, 그 자식의 자식, 그 자식의 자식까지 500년, 1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걔를 그 노비로 삼아가지고 종식해가지고 자유를 주지 말라고 그런 구절이 없어요. 어디 찾아도 없어, 어디. 조선의 그 지배층, 그 양반층이 노비제도에 그 말이 안 된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보고 싶은데 유교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찾다 찾은 규제들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기자 조선 그 고조선 그 기자 조선 있잖아요. 옛날에 기자 조선이 조선을 세웠을 때 기자 무슨 팔법을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무슨 규제를 하냐면 도적질한 놈은 잡아다가 노비로 삼으라는 규절이 있어요.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그 노비제도를 이제 정당화를 했어요. 예, 유교경제는 사람을 그 신분이 태어날 때 정해진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그 계산했을 때는 여지는 남겨놓거든요. 근데 이것이 대대로 뭐 꼼짝없이 뭐 100년, 200년 흘러가도 노비로 삼으라는 규절은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논의가 많지만은 그 정당을 못했어요, 결국. 그리고 이제 군대 뭐 이런 것도 이제 군대가 거의 천직이거든요. 천은 사람들이 한 그 직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군대에도 그런 그 천인 취급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시켜 먹으라는 규율이 없어요. 그리고 어 뭐 경제제도라 할지 뭐 정치제도 이런 것도 유교에서 뭐 인을 펼치고 뭘 하고 다 그냥 자기네끼리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지 그것이 현실에 적용되고 그런 거는 거의 뭐 좀 그래서 조선에는 그 과거 시험 때 그 책문이라고 그래 해가지고 그 정책을 논하는 그 문제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게 전부 100% 뭐냐면 조선시대 때 뭐를 논하라는 게 아니고 중국 고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이 정치나 이런 경제 논의들이 적습니다. 적고 있으면 이제 그것이 뭐 유형원이니 성우 이익이니 등 돼가지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실학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뭐 이제 그게 존중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권력이 다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건 뒤에 뭐 위대하다고 했지 당시에는 전혀 뭐 힘을 못 썼던 사람 정다산이니 뭐 일본은 좀 다릅니다. 달라요.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 노비라는 용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대대로 세습해가지고 쓰는 노비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비면 내 자식이 자성적으로 노비가 안 되는 거야. 세습 신분인 경우는 가난해가지고서 이제 붙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고요. 근데 조선 유학자들도 그것이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없어지는 얘기는 못해, 없어지는 얘기. 제가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노비제라고 하는 거는 신분 세습제 하에서 노비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 노비였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자식이 노비가 되는 그런 제도 이거를 문제 삼는 거죠. 현대 사회에는 어느 사회나 그 인신 예속 관계에 있는 특정한 신분들이 존재합니다. 조선 사회에서 문제 삼는 거는 신분적으로 세습되어지는 노비,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노비제죠. 조선 초부터 이 문제가 논란이 돼요. 논란이 되는데 일부 이제 학자들이 성인들의 말씀에 그런 신분 세습제 이런 얘기 없다. 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 주류는 어떤 식의 해석을 하냐면 이 문제는 성인의 말씀과 상관없고
조선의 말하자면 관습이고 풍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는가 하면은 중국을 봐라. 중국은 조선 초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까지 10수대의 왕조가 교체해 왔어요. 왕조의 잦은 교체가 있었던 반면에 조선의 경우는 몇 개, 저 고조선부터 치더라도 서너 개, 너댓 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조선은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안정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거는 거가 세족이 전국에 걸쳐서 여기저기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고, 거가 세족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건 실질적으로 노비 노동력에 의거해서 신분제가 유지되어 왔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노비의 존재는 곧 왕조의 영속과 연결되는 거다라고 논리를 피죠. 그 논의가 주류를 이뤄왔던 거죠. 중간중간에 이상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계속 문제 제기가 되지만 다산에 이르기까지도 결국 그 노비제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전면 부정하지 못해요. 그런 속사정이 있죠. 노비제가 철폐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 왜냐하면 노비 노동력이 더 이상 그닥 생산적이지 않은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17세기를 경과하면서부터. 그 노비를 유지하는 것도 그 이익 못지않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계속 도망가는 쫓아다니는데 비용 들고, 또 먹여 살리려면 그것도 만만치 않고 차라리 노비 팔 없애고 땅을 사거나 아니면 노비 내보내서 그냥 약간의 세만 받거나 연공이라고 하는데 연공을 받거나 이런 게 더 경제적이게 되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노비제가 허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법제적으로 허물어지는 건 이제 가불금장 되고요. 아니, 일본에 의뢰가 줄거나 없어지면 안 해요. 똑같이 다 있는데, 네네. 다 중시하고 있는데, 그거를 담당한 그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조선은 유교가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했고, 관원성제에 관한 한 지배층에, 일본은 불교가 담당했어요, 불교가. 그러니까, 일본의 유교에서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의뢰가 없어요, 역할이. 다 뺏겨가지고. 하고 싶은데 다 뺏겨서. 그래서 불교가 싫은 거예요. 다 뺏어가서. 유교에서 하는 그 의례 그걸 모든 의뢰. 예. 네네네. 불교, 장례식이니, 뭐, 조상, 제사니, 뭐, 등등.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불교가 다 가져갔어요, 불교가.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선에서 유교가 힘쓴 거는, 그 상장례 때문에 이제 힘을 쓰는데, 이제 그거를 유교가 독점했기 때문에, 일본은 반대로, 없으니까. 유학자들이 일본에서 사회적 위치가 어땠는지, 도표를 그린다면 이래요. 이런데, 여기 지배계급이 양반이잖아요, 양반. 조선은? 근데 일본은 이제 무사계급이죠, 사무라이인데, 조선은 양반인데,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비들이 많은 게, 노비들의 문제가 되면 인구, 어느 나라는 조금 있는데, 조선은 전체 인구에, 많을 때는 뭐 거의 45%가 됐다고 지금 추정을 해요. 전 인구에. 적어도 30%, 40%를 보는데, 이제 그런 사회는 전 세계 봐도 없는 거죠. 있어봐야 일본도 그 노비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적어요, 그건. 그렇게 적고 다른 부류거든요. 중국도 뭐 몇 프로 안 돼요. 아주 조금인데 3, 40%가 되는 거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을 보면은 일본은 무사계급이 지배계급이고 옛날에는 천황하고 이제 귀족들이 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 밀려났어요, 완전히. 밀려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주는 땅을 좀 갖고서 생활하는 것, 그 다음에 불교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하고, 얘는 전부 끊어졌어요. 끊어지고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근거는 뭐냐면, 일본의 그 천민들의 천민. 이 에따, 신인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문자 그대로 non-persons, 신인, 비인.
그 다음에 에따, 더러운 사람들이, 천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많아봐야 뭐 한 1, 2% 될까? 1, 2%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소수고, 아주 소수고, 많은 게 이제 가장 많은 게 농민이죠. 농민이 이제 80%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인들이 있고 상인들이 있었어요. 요 그룹들은 평등해요. 평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천민들이 있었는데 천민들은 이 밑으로 안 들어가요. 독립되어 있어요. 독립되어 있고 별 관계가 없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갖고서 자기네들 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각 계급별로 요 중간에 요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 예능인이랄지, 뭐 길거리에 섞어서 다니는 일이랄지, 뭐 그런 사이사이에 마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학자들은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어느 정도에 속하냐면 계층이 요 평민 계급일 수도 있고 약간 좋을 수도 있고 평민 계급일 수도 있고 약간 좋을 수도 있고 이 정도예요. 기본적으로는 피지배 계급이에요. 피지배 계급. 그 유학자들이 뭔가 역할을 잘하면 여기에서 예쁘게 봐줘가지고 좀 데려다가 써요. 쓰고서 또 내려보내. 그 정도고요. 수준은 많지 않지만은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정한 직업이 딱 있는 게 아니야. 농업도 땅이 있으면 햄 좋은데 그거 충분하지 않고 상업도 공부하려니까 풀탐을 하기 힘들고 그래서 되게 유학자들이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여기서 관세 받고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책을 많이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뭐 그렇게 큰 역할을 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승려, 이 불교 승려들은 이 피지계파고는 구분이 돼요. 약간 위야, 위. 그 다음에 지배 계급은 아니에요. 이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데 이 승려 계급은 권력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천황가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승려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아까 봤던 요 의뢰는 이 승려들이 100% 독점을 했어요. 100%. 그러니까 그 힘이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유학자들하고는 일본의 유학자들하고는 이 격이 다릅니다. 조선은 양반 유학자가 완전 지배 교육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개가 된 것이 이러한 일본의 이제 유학이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유학이라도 그 조선하고는 이제 양상이 완전히 다른데 이제 왜 이런 형성이 됐을까 하면 이 사람들의 처한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겁니다. 사회에서 자기네 입지들 조금씩 좀 넓혀가면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쪽 지배계급에 봉사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전체 시스템을 정당화하고 고착시키는 그런 데 이제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근세 후에 가면 중기로 가면 이렇게 바뀐다 그랬잖아요. 거버넌스 이런 게 이제 커지고 이제 정치 경제가 커지는데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 사람들의 힘이 세지기 시작해요. 상인들의 힘이. 그다음에 농민들도 상업농업을 도입을 해가지고서 이 상업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가 여기서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지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할 때 이 사유를 설명해주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살 길을 찾아간 것이 이런 유학자들입니다. 유학자들. 이런 걸 강조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고 어떻게 부를 더 증진시켜야 되는지 등등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이 유학자이기 때문에 조선하고는 이제 말하자면 판이 다른 거죠. 판이. 이 사람들이 특별히 특출을 나서가 아니라 그냥 다들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방법. 네, 그리고 다음은 자꾸 다음에 하자고 하시니까 뭐 여기 쭉 있는데 이거는 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다 그런 얘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한 것들에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제 이것입니다. 저기 뭐 나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리보다 네. 기를 더 중시했고, 네, 네. 그렇게 했고, 근데 일본 근세 유학 초기에 그 뭐야, 윤리, 에티스가 가장 컸다. 그 말씀하셨는데, 좀, 아까 그 독일에서 좀 어려운 게, 근데 어떤 네. 차이가 있는 건지, 유학에서나 중에서 보면 되게 신독을 강조해서 윤리와 어떤 자기 수련, 수신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 그렇죠. 시키는데 선생님이 다 구분하셨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의례에서 나오는 윤리가 사실 유교에서는 거의 많은 걸 차지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명청시대의 윤리도 굉장히 발달했다. 또 일본 초기의 윤리다. 했을 때 그 윤리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제가 도표로 이제 그래서 그렇지 다 연관이 돼 있죠. 연관이 돼 있는데 이제 윤리라고 이제 소위 하는 것이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러니까 자기의 그 뭐 뭐 자기 함량 이런 거는 자기 개인의 문제잖아요. 개인의 마음을 정화하고 사연의 이치, 세상의 이치를 알고 하늘의 도를 알고 등등 하는 이제 자기 공부, 뭐 경물, 취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책을 통해서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윤리라는 항목에 나온 거는 나와 다른 사람의 이제 관계인데 그것이 이제 그 상강 오륜으로 보통 얘기가 되잖아요. 그 유교에서는 5가지 기본적인 관계, 그다음에 3가지의 그 기틀이 되는 관계, 이것이 전부 남과 여의 관계라 할지, 뭐 신하와 왕의 관계라 할지, 연소자와 연장자의 관계라 할지, 이제 그런 인간의 사이의 삶이라는 게 결국 인간관계로 관계 속에서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것이 갈등이 없이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첫째 평등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이 볼 때 평등. 이 평등한 것이 이루어지려면은 법의 지배가 되어야 되지만은 평등이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 평등하게 취급받으려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아야지만은 그 평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현대적인 우리가 법의 지배고 이때는 그 법에 의한 지배예요. 법에 의한 지배. 그 법에 의한 지배인데 그 법은 누구냐면 힘 있는 놈이 만든 게 법인 거야. 왕이 만들면 그게 법이야. 법에 의해서 지배자가 만든, 지배계층이 만든 법에 의해서 그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가장 효용이 높고 비용이 적은 게 뭐냐면 알아서 잘 기는 겁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받들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상하 질서를 강조하는 윤리의 그 여러 가지 그 전개가 상강오륜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이제 등등으로 번져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윤리라고 제가 이제 카테고리를 묶은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시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관계를 약간 그 의례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이제 의례인데 의례. 이제 의례 중에서도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중시가 된 것이 여러 가지 의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의례가 엄청나게 많죠.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에 드는 것은 이제 주자가 얘기한 그 주자 가례, 관홍상제. 근데 그것이 이제 중심이고요. 관운상제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상제예요, 상제.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치르는 장례식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장례식 치른 다음에 모시는 제사. 이 둘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조선의 경우는 그 모든 신의 발판이 그 제일에 있어요, 관운상제. 거기에서 뭐 연관시켜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규약도 나오고 뭐 제재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일본의 경우는 이제 그것이 유교에서는 싹 없어지니까 그 대조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편의적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나누는데 5개를 이렇게 나눈다면 가운데에 근본적인 누구나 공유하는 원리가 있고
근데 기독교라면 기독교에서 그 신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조물주고 구원자다 하는 뭐 핵심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거를 네 개로 이제 범주를 만들어서 그룹으로 친다면 이제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 근데 넷은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는데 편의상 이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이제 이 서양에서도 오해를 이제 많이 했는데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는 이제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보면은 이 유학이 굉장히 영향이 있던 것으로 이제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일본에. 절대 이제 그렇지 않고 유학자들은 굉장히 살기 힘들었어요. 아주 마지막 가난하고 학생들 가르치면 월세금 조금 내는 거 갖고 겨우겨우 연명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뭐 체험하고 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삶을 영위하고 했는데 그다음에 정치에는 입을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사무라이들이 거기에 정치에 뭐 관여하면은 봐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키는 거는 해. 시키는 건 하지만 앞에 나가가지고 뭐 근데 용감하게 조금 이제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범위가 있습니다. 얘기하는 그 범위가 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절대로 사무라이는 건드리지 않아요. 지배계열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그럼 에도 시대에 네. 에도 시대에 유교가 정치에 끼친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승려 계층은 정치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까? 에도 시대? 그렇죠. 불교는 일본의 지배 시스템의 일부분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1600년대 중반부터 전국의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법. 그게 이제 반기득권 법인데, 내가 일본 어느 마을에 살잖아요? 그럼 매해 자기가 속한 절에 가서 증명서를 하나 받아와야 돼. 그 증명서가 무슨 증명서냐면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증명서를 받아와야 돼요. 그럼 내가 식구가 5명이면 5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증명서 5장을 받아와야 돼요. 그거 증명서 5장을 갖고서 마을에 촌장한테 갖다 줘야 돼. 그럼 촌장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마을 사람들의 인구 등록부를 만들어요. 100명이면 100명의 등록부를 만듭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거를 군청에다가 갖다가 제출해야 돼요. 그럼 군청에서는 전부 본 거를 갖다가 둬야 돼, 제출해야 돼. 이런 식이에요. 그거를 매해 해야 돼, 매해. 독고가 체제와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연결은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일본의 이제 깃들어 있는 불교 문화의 영향력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막부의 통치 행위에 불교 승려가 직접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불교식의 세계관이나 논리가 정책에 반영이 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매해 인구 조사를 하고 인구 통제를 하는 그 자체는 불교가 정치 권력이 밀접하게 연관이 된 거죠. 그게 없으면은 어떻게 매해 인구 조사를 할 수 있어요? 매해 인구 그것도 1년이 아니라 독고가 망할 때까지 했어요.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불교는 일본의 인민을 통제하는 그 지배 시스템의 아주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불교가 봉사를 공짜로 했어요. 공짜로. 공짜로 한 대신에 불교가 인민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눈 감아준 거야. 그것이 그럼 너네 모든 의례를 지배하는 권한을 준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기가 속한 사람들이 불교식으로 장례식을 지내지 않으면은 증명서를 발급을 안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은 갈 데가 없어, 사회에. 말씀하신 대로 네. 정부의 관리가 되진 않아요. 정부의 관리가 되지 않아요.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관리는 100% 사무라이만 되는 거예요. 사무라이 되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불교의 사원이
불교 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절수가. 그다음에 그 밑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모든 국민에 다 속하되어 있으니까. 정식적인 직함은 주지 않았지만은 불교의 조직을 통해 가지고 시행하는 식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에도 부근에는 각 종파에 그 연락 사무소 같은 것이 쫙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하면은 전국에 다 그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고 그 종단만큼은 나름대로 통제가 되는 겁니다. 이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지 않지만. 선생님 아까 그 기본적인 육아의 기본 음, 덕목에서 아까 선생님이 그 네 가지 그 화살표 도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오늘 설명하신 육아의 그 기본 덕목 인의의 지신을 기본 덕목으로 하는 것이죠, 선생님. 보다 근본적인 리 측면에서 태극이나 음. 태어 측면까지는 가지 않은 거죠, 선생님. 아까 그 아니요, 기본 어떻게 모든 이루어지는지. 모든 게 태형, 뭐, 태그 이런 그 기본 원리가 있고, 거기서 이제 갈라져 나와가지고 만물이 생성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예예예. 생성되는데 거기서 그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의 이제 덕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덕목들은 궁극적으로 가면은 중심적으로 올라가면은 지성적으로 올라가면. 그 태극화가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자유경시대라고 있지 않았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자유경시대. 네네네네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뽑혀가지고 맨날 그거 하라고 아주 괴로웠어요. 이제 뽑혀가지고 가면은 논어 읽고 이제 맹자 읽고 가가지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도 이제 또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한 얘기 저기서 또 하고 또 하나 여기서 하면 또 모순이 되는 거 같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영 얘기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몇 가지는 남지만은 이 전체가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아까 이제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구성을 이제 해본 겁니다. 했는데 지금 예컨대 그 옛날과 같은 거버넌스나 이런 거는 유교식으로 하는 거는 뭐 이미 맛이 갔잖아요. 아무도 거기를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의례도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좀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다음에 뭐 개인의 뭐 기르고 어쩌고 하는 것도 함량이고 그것도 유교적인 설득력이 거의 없죠. 경물 취지 갖고 무슨 뭐 상으로 군가라면 그뭐 밖에서 쫓겨날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게 윤리 좀 남아 있는 거 윤리. 그 좋은 얘기들 많아요. 거기 사람 어떻게 되라, 어떻게 행하라. 그러니까 그것이 유교의 전체냐 뭐 강조해가지고 뭐 어쩌고 하지만은 그건 이제 극히 일부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에 와서 유교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얘기만 다 많으면은 엄청나게 좋은 뭐 패키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어, 상당히 설득이 있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 전체 시스템하고 이미 이제 떨어져 있는. 제가 조선의 의례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는 제가 서울에서 5월 달에 어디 가서 발표를 하게 됐어요. 한 2시간 정도. 누구의 책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서 뭐 하는데, 그 사람들이, 유학자들이,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학자들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 굉장히 현실에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거기하고 자기 하는 일이 뭐 유의미하게 엮여지기를 이제 굉장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 풍토에 따라서 전개하는 그 강조점이나 논리가 변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뒤에 가면은 이 고유학으로 가는 사람들은 고유학, 주자학이나 이쪽이 아니라 고유학으로 가는 사람들은 주자학 갖고 도저히 일본 사회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고유학으로 가는 거거든요. 왜 사회를 설명할 수 없냐면은 이 상업이 발달하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자본주의로 설명하면 잘 되는데 자본주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유학으로 가는데 그때 가면은 리나 태극 이런 거를 부정해요. 이 사람들. 부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유학인 거예요, 유학.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 중국이나 조선에서 그런 얘기 했으면은 뭐 목 달아나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같은 제목이지만은 유학이지만은 각기 그 전개되는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일본 요 사람들이 그 저술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유학자들이. 그다음에 이 지배에 도움이 되니까 사무라이들이 유학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왜냐면 그때는 전부 전사해가지고 싸움했잖아요. 싸움했는데 싸움이 없으니까 그 싸우는 기질을 없애고 이렇게 이제 길을 들여야 되는데 길 들이는데 중요한 게 좋았던 그 방법이 유교 경제를 익히는 것이에요. 유교 경제를 익히면은 그중에서 선택적으로 잘 익히면은 충성하고 효도하고 뭐 다 좋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 그 사무라들이 지방에서 학교를 세워가지고서 유학 공부를 이제 많이 이제 했죠. 그래서 저작들은 많은데 그 사회가 실제로 굴러가는 거는 뭐 별 관계가 없었어요, 사실. 라고 했던데, 이 겐지 이야기는 뭔가요, 선생님? 그 이제 이게 그 일본 유학의 이제 특징인데요. 이제 리보다는 길을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경제적 그 이익의 추구에 이제 긍정적이다. 그게 있는데 그거하고 더불어서 이 반불교주의면서도 친신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친신도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본의 고유 문화에 대해서 이제 친화적이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감정을 그 이제 강조하면서 그 겐지 모노가타리에 나오는 그좀 일본적인 여성적인 감정 이거를 찬양을 한 거예요. 유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겐지 모노가타리가 이제 그 문학 작품인데 거기에는 이거 섬세한 어떤 그 감정 묘사 이모션이 이제 주잖아요. 여성적이잖아요. 이거 사랑 얘기잖아요. 거의 사랑 얘기고 하는데 이것이 일본 전통에는 좀 맞아요. 맞는데 이 유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 딱딱한 윤리 뭐 이런 뭐 이런 거 보다도 조금 더 친화적으로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부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본의 진짜 힘은 여기에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일본의 천황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걸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중국은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남성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힘이 강한 거는 부드러운 감정이라고 여성적인 감정이라고. 그래서 중국은 왕조가 많이 바뀌었지만은 일본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지 않냐고. 천황은 안 바뀌었잖아요, 별로. 그죠? 고대부터 이제 쭉 고대는 한두 번 바뀌었지만 그래서 약한 것이 더 강하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살고 또 나름대로 일본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넘지 못한 벽이 있어요. 이 겐지모노가타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일본의 많은 지식인들이 최고의 고전을 겐지모노가타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의 20세기의 최대 지성인이라고 부르는 어떤 가토 슈이치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그 이유로 어디에서 정담을 시켰어요. 대담 같은 거를. 근데 그분이 굉장히 서양적이시고 근대적인데 이분도 최고로 일본의 고전을 겐지모노가타리라고. 근데 겐지모노가타리는 지금 이영원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 한자로 쓰인 게 아니라 11세기에 일본의 가나로 쓰인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읽히고 근데 그 감정을 보면 대개가 그 여러 사람 남녀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조선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나를 찾아도 별로 없어요. 굉장히 근엄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죠. 그렇지. 그래서 홍루몽하고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이게 가능한가. 근데 홍루몽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제 그런 연구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아직 건너뛰지를 못해요, 이거를. 그래서 그 겐지모노가타리에서 감정의 굉장히 섬세하면서 사랑 이야기. 그래서 일본의 성윤리 같은 것도 우리하고 딱 보면은 한국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은데
그 안에 갖고 있는 성윤리나 감정들은 참 많이 다른 게 아마 그때부터 쭉 쌓아왔던, 그리고 그걸 많이 읽히고 그걸 받아들이고 해서 그런 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의외로 그 여성들이 그 정근대에도 많이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을 반복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게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유교에 있어서의 언어의 직시, 언어의 의미를 유교 철학사 안에서는 아마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일본 사람들, 일본 사회의 언어 인식 사상에서 보면은 오히려 유교적인 의식, 유교적인 감성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을 통해서 일본 문화가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겐지 모노가타리고 지금도 일본에 쭉 이렇게 전해온 지금도 있는 일본 문학의 사소설의 전통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본 문학을 읽으면, 그리고 일본 만화도 굉장히 성적인 노출이 심하다고 저는 읽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제가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너무 좀 변태 아닌가? 조금 너무 이상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일본 사회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이 감성의 공동체가 일본 사회를 이렇게 끌고 왔고, 저는 이제 제 이야기인데, 그 비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것이 굉장히 일본은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정치성, 그 논리성을 눈 감게 하는 게 정치적인 거예요. 위에서 그걸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서 뭐 사랑 이야기라든가 뭐 소소한 자연의 이야기,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를 전 국민적인, 전 민족적인 감성으로 깔아놓는 것에 의해서 정치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일부가 정치를 그거를 잡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간이 되지 않나. 그래서 비정치적인 것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겐지노 모노가테 제가 뛰어넘지 못한 벽인데, 그래서 좀 읽어보려고 몇 권 지금 책을 좀 사놓고는 있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이해가. 일본에 이렇게 오래 살고 일본에 많은 사람 알고 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돼요. 11세기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보면은 유학자들이 에도 시대 때에도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사사성경에 많이 써 있으니까. 근데 사사성경에 써 있는 여성에 대한 얘기는 뭐 지금으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인들이 얘기했다고 하니까 이제 써는데, 여성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여성의 오류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전혀 말이 이제 안 먹히는 거죠. 안 먹히는 게. 근데 당시 일본의 풍속은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나라 지역에는, 일본 중부의 나라 지역에는 어떤 풍속이 있었냐면, 다 큰 딸이 있잖아요, 딸. 딸이 누구하고 이제 결혼을 좀 뭐 사귄다고 이제 그러면은 그 남자친구를 집에 부른대요. 부르면은 부모가 그 집을 한 2, 3일 비워주는 거야. 부모가 나가. 그래서 둘이서 한번 살아보라고, 2, 3일 동안. 그러고 괜찮으면은 결혼하라고. 이제 그게 당시에 일본의 그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은 그게 풍속이었어요. 그런데 뭐 삼종 지도 해가지고 불교, 유교 갖다 거기서 대보세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본의 유학자들이 점점 어떻게 가냐면은 우리의 유교는 중국 애들 유교하고 다르다 하는 걸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하는 유교가 니네가 하는 유교보다 훨씬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방향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그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유교 얘기가 이제 안 막히는 측면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리고 효도 이제, 시모노와타리가 11세기에 출연했다고 네? 하셨죠? 11세기. 겐지문을 했다요. 예. 11세기면 그럼, 우리가 치면 이제 고려 초기 전기에 해당되는데, 그때 이른바 일본인의 심성을 이제 말하자면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작이 출연해서
지금까지 유전되고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한, 특기할 만한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도 고려시대, 고려가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과정이라든지 이렇게 보편적으로 남아있는 것들 보면은 남녀 상렬지사가 중심이죠. 그런 것들이 민간에서 이제 토속어로 제작돼서 전승되고 하는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춘향전도 매우 외설적이잖아요. 이런 거. 다만 이제 조선 왕조라고 하는 특수성, 이거를 좀 특별히 감안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제 조선 왕조가 들어서면서 많은 부분에서 아까 선생님 설명해 주셨듯이 매우 체계적인 이념 아니었어요? 세계 전체를, 인간의 삶 전체를, 그리고 세계 전체를 마지막 일관된 원리로 조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이게 유학자들의 의식 속에 있었던 거고, 그네들이 조선사회를 무려 500년 동안이나 장악하면서 정비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많은 그런 외설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사라진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내가 겐지 먹었더니 춘향전을 갖다 놓고 춘향전 곱하기 열 정도를 해야 돼요. 그 강도가. 그리고 아주 장편 소설이잖아요. 아주 장편. 그리고 이제 문장도 워낙 잘 써가지고, 그 심리묘사 이런 것이 뭐 엄청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소설이라는 게 심리묘사를 잘 하는 소설이 이제 우수한 소설이 거 많잖아요. 이거 심리묘사가, 근데 만약에 겐지 모노가타리를 중국은 좀 괜찮을지도 몰라. 조선인 학자들이 읽는다면, 뭐 책 갖고 있는 집을 불태워버릴 거야, 뭐. 근데 중국은 또 사람들 얘기가 홍루몽이 낮에는 논어가 대장이고 밤에는 홍루몽이 대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좀 나라도 다른데 이제 일본은 좀 특이한 게 있죠. 그리고 겐지모노 가타리 저자가 여성이에요. 그렇다면서. 특이하죠. 근데 음. 여성이 궁중에서 일하는 여성, 그거를 궁중 내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걸 자세히 봐가지고 관찰해서 쓰는 대부분이 일본의 그 가나 문학은 여성들이 글을 저자예요. 이제 그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저자가 여성이고 또 가나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동아시아 일대 영역에서 한자 한문 이외의 현지어로 그렇게 쓰여져서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저작들이 아마 그닥 많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그 점, 그러니까 가나로 쓰였다라고 하는 점을 또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 이 후지와라 세이카의 경우도 여기 보니까 가나 성리라고 하는 책, 성리서를 가나로 쓴 모양 같은데, 가나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게. 있다고 하는 게 번역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저기에는 그 책이 실려 있질 않아서 어떤 모양의 책인지 궁금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성리학이 들어오고 나서 바로 그것을 현지어로 표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출현했다. 물론 이제 조선의 경우는 후지와라 세이카보다 두세 세대 앞인 율곡이 사서언해본 이런 거 하거든요. 사서언해본. 그렇긴 한데 일본의 경우는 이제 바로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게 이제 겐지 모노가타리가 11세기에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나란히 볼 수 있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강항 말씀드렸는데 강항이 이제 존경을 받아요. 영양역 공헌을 해가지고 제가 맨 처음 끌려갔던 동네도 가봤는데 마츠야마 시곡구 밑에서 조금 내려가면 이호라는 데가 있어요. 이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맨 처음 끌려가서 포로로 있다가 교토 갔는데 그 이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항 연구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거는
그 강학연구회가 아직까지 활동을 하는데 역사가 50년이 됐다, 50년. 이 사람들은 강학 후제라 세과에 대해서는 뭐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50년을 연구를 했대, 50년. 이거 거의 그걸 보면은, 그 정도로 나름대로 공헌이 있었구나 하는 거는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거의 성서를 번역한 사람 정도의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그 일본에서 불교와 그 권력 사이의 관계를 동아시아에서 보면 이게 정말 특이하고 재밌는 현상인데, 그거를 유럽에서 카톨릭 교회나 그리스도 교회하고 특히 불란서의 왕정하고 관계로 이렇게 같이 보면 훨씬 더 좀 거리가 이렇게 시야가 넓혀지면서 그 이해를 이렇게 보편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까지도 불란서에서는 애들이 태어나면은 출생신고를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에서 통해서 이제 시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란서 내에 불란서 내에서도 소수민족들이 몇 개 있잖아요. 지역들. 브르타뉴 지역, 남쪽에, 뭐, 프로방스 이렇게 있는데, 이제,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하고, 다른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각각 숭배하는 성인들의 이름이 달랐어요. 근데 브르타뉴 지역에서 이게 197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애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름을 정할 때 그 불란서 내에서는 이름이 범위가 있어요. 있다 그래요. 있어가지고 되게 성인의 이름에 유리한. 그래서 이제 불타뉴의 부부들은 굉장히 이제 불타뉴 지방의 자기의 정체성인 것에 자부심을 갖고 그걸 거부를 하고 불타뉴에 유래되는 성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출생신고가 시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재판이 가갖고 굉장히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이렇게 절하고 출생신고, 사망 이렇게 해서 권력하고 관계되듯이 유럽에서는 그런 게 있고 지금까지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참고를 하면은 조금 여유롭게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일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사망신고가 되잖아요. 에도시대 때. 승려가 도장을 안 찍으면 사망신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비슷하네. 불란서 그거. 결국은 죽음과 탄생을 어떻게 보냐 해서 각 문화가. 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